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인의 글쓰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의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대학인의 글쓰기 그 7번째 시간이고요. 논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판적 글쓰기를 세 개의 차시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논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비판적 글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과 논증의 방식, 논쟁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역사는 크게 세 개의 분류로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사단 칠정 논쟁, 개인과 공동체 논쟁, 그리고 비판적 글쓰기의 실제 사례 이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사단 칠정 논쟁 좀 생소한 언어일 텐데 이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 조선 시대에 있어서 한 200년 동안 진행된 논쟁입니다. 많은 어떤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이 논쟁에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논쟁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논쟁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논쟁도 또한 유사한데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욕망과 욕심, 또 하나는 윤리와 도덕. 인간이 무엇인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욕망껏 무엇인가를 다 취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윤리, 공동체의 공존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칠정 논쟁, 개인과 공동체 논쟁은 결국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도덕,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과 논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개인의 욕망을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공동체 전체의 공존을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한번 지금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단 칠정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맹자가 사단 칠정은 정의를 했고요. 맹자는 성선설의 어떤 대표적인 사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 네 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맹자는 얘기합니다. 측은지심은 이 어린아이가 막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막 우물가로 기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예,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막 들어가서 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착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게서 받은 하늘에게서 받은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의예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칠정은 희노애 오욕, 애고, 애오욕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감정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데 슬픈 마음도 있고 깊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누군가를 두려워서 피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의 형상들이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맹자의 사단 칠정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런 기본적인 네 개의 마음, 일곱 개의 감정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수행해야지 잘 붙들고 가야지만 천성 그대로 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맹자의 사단 칠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 칠정 논쟁은 실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태계이왕, 추망, 정지윤, 고봉, 기대승 이 세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 칠정 논쟁은 누구랑 하냐면 태계이황하고 고봉, 기대승하고 같이 해요. 근데 논의의 주제는
추망 정지훈의 천명도, 이 천명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만 정지훈이 이제 10살 조카한테 이 세상의 존재 형상 그리고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게 바로 천명도입니다. 천명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천명도인데 이제 10살짜리 아이한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천명도예요. 이게 이제 천명도 원본입니다. 일단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시간이 돌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늘은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영원히 순환하고 있다라는 어떤 뜻이 되고요. 이거는 지형이라고 그래서 땅은 네모로 표현을 합니다. 천원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천지, 음과 양의 조화가 이 세상의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조카한테 설명해요. 그런 다음에 이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세모의 형태로 좀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사단, 인이예지의 기본적인 품성을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칠정, 희노애라 애오구라는 7가지의 감정을 이제 표현한 걸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정지훈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태계 이황한테 가져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걸 이제 조카한테 설명을 했는데 잘 됐어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태계 이황이 얘기를 합니다. 추만 정지훈은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기라고 해서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태계 이황이 고쳐줍니다. 사단 이발이 기 수지, 칠정 기발이 이승지라고 해서 기는 그 기가 혼탁하거나 아니면은 선하거나 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는 불선, 무불선, 순수한 온전한 그 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와 기를 통해서 사단과 칠정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사단은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이고, 칠정은 때로는 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태계 이황이 좀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대승이. 정지훈하고 태계 이황은 같은 동네 종로에 살았어요. 그래서 정지훈, 태계 이황이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지훈이 이제 그림 그린 다음에 이제 옆 동네에 사는 그 이황 형님한테 가서 형님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태계 이황이 이제 고쳐줍니다. 이제 그것이 편지로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가 되고, 그런 공유 속에서 이제 고봉 기대승이 이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과연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가? 고봉 기대승과 태계 이황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태계 이황은 그때 이제 성균관 대제학이었습니다. 이게 편지가 한 9년 동안 한 200통의 편지가 오가면서 사단 칠정 논쟁을 진행하는데, 태계 이황은 성균관 대제학이었고 고봉 기대승은 이제 성균관에 들어온 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로 한다면 인천대학교 총장을 이 태계 이황이 하고 있던 거고, 이제 고봉 기대승이 대학의 새내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단 칠정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하고 새내기하고 서로 논리적 논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는 그 논쟁의 방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추만 정지훈이라는 천명도 그림을 가지고 서로 학문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태계 이황은 고봉 기대승이 한 30살 더 어리거든요. 한 27살 더 어립니다. 예, 30살 청년하고 그때 이제 고봉 기대승이 32살 그리고 태계 이황이 57에 이제 서로 논쟁을 시작을 하는데 젊은이와 그 시대 대학자가 서로 논쟁한 걸 보면 굉장히 지극하고 따뜻한 마음을 그 편집글에서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논쟁의 방식은 전 이래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굉장히 논쟁을 날카롭게 상대의 인격적인 부분을 비판하거나 그거 상대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어떻게 논쟁을 시작을 했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1년, 2년, 3년, 10년 동안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논의를 좁혀 나가요. 그것이 어떤 학문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계 이황도 고봉 기대승도 먼저 안부를 물어봅니다. 요즘에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그리고 자기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또 나눠요.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요즘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상대 주장의 의미와 감동을 밝힐 것. 논쟁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지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해가 맞는지 물을 것. 여러분이 논쟁적인 글을 쓸 때는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글이라든지 생각을 나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밝힌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주장의 근거가 어디인지 밝힐 것. 고봉 기대승은 끊임없이 주희, 맹자, 공자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은 희노애라 애오욕이라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이는 중심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기라고 얘기하는 이 칠정은 나쁜 것이고 불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맹자의 해석이다라는 것을 기대승은 얘기를 했고요. 태계 이황은 결론적으로 기대승의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천명도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논쟁의 역사에서는 중요하다. 어떻게 바꾸길 바라는지 분명히 할 것. 여러분이 논쟁, 비판적인 글을 쓸 때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글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 이것이 논쟁에 있어서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논쟁을 진행할 때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셔야 돼요. 맨 처음에 개인과 공동체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과거에는 공동체나 집단이 중요한 어떤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한 개인의 삶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력의 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신권, 왕권, 민권. 저는 권력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신권 사회는 신이 중심이 된 사회였어요. 옛날 교황이라든지 재정일치의 사회일 때는 신이 어떤 권력의 주체였습니다. 역사 진행하면서 이 사회는 왕권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왕의 권력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권사회로 변화하게 돼요. 지금 우리는 민권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이 사회는 지금 점점 악권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권은 나 아자를 써서 내가 중심인 세상에, 권력의 중심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이익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로 우리는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어요. 신권주의 사회나 왕권주의 사회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권이나 악권주의 사회로 가면서 점점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도 실은 인간의 욕망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인의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와 계속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글을 쓰실 때 앞으로 어떤 논의나 논리를 전개할 때 우리는 이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개념,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글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글이 쓰여진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새내기 코로나19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하고 토의한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 대립된 상황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보편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핀셋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의 논의가 여러 학생들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게 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이 많아져서 진행이 됐지만, 작년 초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재난지원금 처음 지급하기 전에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습니다. 일단 이 논의를 진행할 때 한 사람의 주장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기계공학과의 정용호 학생의 주장입니다. 과거 행해진 기본소득 실험, 기대와 달리 실패로 끝난 실험.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은 이미 실패로 끝난 어떤 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학생은 핀란드하고 미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 청년층의 44%는 노동시간 감소했고 미혼 여성의 실업 기간은 60%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지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노동 의욕의 상실,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업수당 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오히려 노동 유인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 경제에는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친구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핀셋 지원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예. 그래서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학생은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학생, 유주 학생, 최유주, 무역학과 최유주 학생은 누구를 위한 긴급 재난 지원인가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제 2020년 3월 30일에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재난지원금을 하위 70%의 대상으로 해서 가구 원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는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100%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국민들은 대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행위다. 하위 70%와 상위 30%를 갈라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재난에서 그 재난의 어떤 이득을 보는 사람과 이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것이 편가르기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 분위 기준이 불명확하다. 굳이 왜 70%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70%를 구분해 낼 것인가? 거기에 드는 부대 비용이라든지 계산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최유주 학생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 지나서 보면 최유주 학생 말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반영되기가 쉽고요. 그런 논의를 활발히 함으로 해서 우리는 제도나 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최유주 학생만 맞았고 그리고 정용호 학생은 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 지급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핀셋 지원, 그러니까 상공인을 중심으로 아니면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 가장 심각했던 어떤 계층과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던 시점에서는 이 정용호 학생이 맞는지 최유주 학생이 맞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두 학생 다 맞은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때는 그 논의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열어두고 여러분이 논의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비판적 글쓰기의 실제 사례로 하나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와 주장의 근거를 잘 밝히시면 되고 그리고 그 주장이 먼 훗날에 가서는 또 뒤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항상 열어두고 비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보다 이게 어떤 큰 틀로 나눠서 비판적 글쓰기를 진행했는데 다시 한번 비판적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써라. 두 번째, 객관적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해라. 세 번째, 완성의 과정으로 생각해라. 내 주장과 논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의 하나로서 비판적 글쓰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
인간적으로 써라. 비판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현명한 생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글을 쓰셔야 돼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써라. 비판적 글을 쓰신 다음에 한번 다시 썼는데도 첫 번째 썼던 비판적 글과 크게 대동소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비판은 맞는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잘하면 나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건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비판적 글쓰기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술적 글쓰기, 여러분이 제출하는 리포트, 그 다음에 에세이, 과제, 그리고 소논문들 어떻게 발전시키고 써나가야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